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2020년 3차 4과목 71번부터 계속 이어갈게요. 71번. 노동 공급에 대한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이 될 때 노동의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 부분을 가진다. 이거 보면 우리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뭐죠? 네, 노동 공급의 후방 굴절 곡선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였죠. 그래서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인데 후방으로 굴절됐다 해서 노동 공급 후방 굴절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곡선이죠? 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설명해주는 곡선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대체 효과 구간, 여기가 소득 효과 구간. 네, 이 임금 딱 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구분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이라고도 부른다. 왜? 이쪽 대체 효과 구간에서는 뭐예요? 소득이 여가를 대체한다 라고 해서 대체 효과죠. 왜냐하면 노동 공급이 가로축이니까 노동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날수록 임금이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노동 공급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임금이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는 임금의 가치가 여가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는 것보다 일을 택한다. 임금이 오를수록. 그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게 소득이 여가를 대체한다라고 해서 대체 효과가 강한 구간. 그런데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꺾이죠. 후방으로. 여기를 보면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도 노동 공급은 왼쪽으로 가요. 점점 줄어들죠. 임금이 올라가지만 돈을 더 많이 주지만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 이거는 무슨 의미죠? 돈을 주는데 일을 더 안 해. 그거는 즉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가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가가 노동보다 더 가치 있다. 네. 그래서 소득 효과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보통은 여가가 정상제죠. 네. 정상제라는 게 무엇이었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제와 소득이 늘어날수록 여가 수요가 더 많아지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가를 정상제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열등제가 뭐죠? 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네. 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줄어든다. 그럼 만약 여가가 열등제라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여가를 원하는 수요가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늘수록 여가를 선택해요? 노동을 선택해요? 노동을 선택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이제 계속 노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여가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나가게 된다. 근데 이제 대체적인 경우,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여가가 정상제니까 이렇게 후방 굴절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갈수록 여가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네, 노동 공급 곡선의 후방 굴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문제로 들어가서, 네,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 부분을 가진다. 맞는 얘기죠. 일정 임금 수준 이상이 될 때. 네, 1번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을 표시가 돼버렸네요. 2번.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라면 이 구간일까요? 이 구간일까요?
네, 이 구간이죠. 임금은 올라가지만 노동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구간. 이 구간은 소득효과 구간이죠. 소득효과 구간은 여가가 더 우선시 되는 구간. 네. 그래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가 아니라 더 크다가 돼야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이다.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이다. 맞죠? 4번. 노동공급의 증가율이 임금 증가율보다 높다면 노동공급은 탄력적이다. 그렇죠. 노동공급의 증가율이, 노동공급이 변화하는 게 임금이 변화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노동공급이 더 많이 변한다. 노동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72번.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최저임금제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해당된다. 네, 그렇죠. 최저임금제 취지가 이제 비숙련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해고자, 취업 대기자,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에 포함된다. 이거는 이제 이 표가 있어야겠네요. 자, 기억나시나요?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 인구를 모두 포함한 게 생산 가능 인구죠. 만 15세 이상.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 그렇죠? 해고자, 실업자 맞고요. 이제 취업 대기자. 취업 대기자도 이제 실업자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왜냐면 취업 대기자는 이제 취업을 앞둔 사람이잖아요. 입사를 앞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포함이 되겠죠. 구직 포기자는 이제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네, 구직 포기자는 아니다. 3번. 효율성 임금은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다. 네, 앞에 영상에서 우리 봤던 내용이죠. 효율 임금 제도, 효율 임금 이론.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정책. 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최저임금, 노동조합 또는 직업탐색 등이 실업의 원인에 포함된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보면은 우선 최저임금으로 이제 임금이 인상이 돼요. 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제 시장 임금보다 임금이 더 높아지면은 그러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실업이 발생한다. 이 과정인데 뭐 실제로는 좀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뭐 실업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뭐 학자들도 있는데 이제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보기로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어쨌든 그러니까 임금을 강제로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노동 수요가 당연히 감소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면은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해요. 그리고 노동조합에 의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교섭권, 뭐 단결권, 단체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임금을 올리겠죠. 그러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마찬가지로 임금이 높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높게 설정이 되면 어때요? 노동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노동의 초과 공급. 그럼 노동 공급이 초과되니까 과잉 공급으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원인이 조금 다르죠.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이랑 노동조합에 의한 실업이랑 원인이 좀 다르죠. 과정이. 여기는 노동 수요 감소로 인한 거고 노동조합은 노동의 초과 공급으로 인한 것이다. 네. 그리고 직업 탐색, 이거는
직업 탐색으로 인한 실업은 뭐라 그랬죠? 우리 마찰적 실업 했었잖아요. 네, 탐색적 실업을 마찰적 실업을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73번.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자,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라고 하면,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려면,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회사 내부만이 가진 특징,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시장에서 우리 회사만이 가진 그 특징을 떠올리면, 이제 뭐 위계적 직무 서열, 장기 근속 가능성, 기능의 특수성, 이런 것들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제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는 내부 노동 시장이랑은 관계가 없죠. 오히려 이제 외부 노동 시장과 더 관계가 있는 요소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 자, 승련의 특수성, 기능의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노동력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그런 숙련, 이런 게 내부 노동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현장 훈련도 마찬가지. 현장 담당자의 노하우와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의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기업 내의 관습. 네, 관습 이런 건 무시할 수 없죠. 위계적 직무 서열. 이런 건 이제 고용의 안정성에서 형성된 것이고, 이제 우리 회사 내부만의 이제 형성 요인이 되겠죠. 장기 근속 가능성. 장기 근속과 기업 규모. 규모가 큰 기업의 조직 내 업무 분담과 함께 이제 이를 관리할 관리 조직이 이제 형성된다. 그래서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라서 뭐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노동 시장 형성 요인이 나왔으니까 이제 내부 노동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던롭의 내부 노동 시장 이론. 자, 던롭의 내부 노동 시장 이론. 기업 내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제1차 노동자와 장기 근로자로 구성된다. 제1차 노동자는 정규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규직, 제1차 노동자, 장기 근로자. 그리고 이제 승진제도가 중요한 역할. 외부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잖아요. 근데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승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외부 노동시장과 엄격히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단절되어 있는 성격인데, 외부와는. 그런데 신규 채용, 복직,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이런 경우에만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이 된다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채용, 외부로부터 데려와야죠. 복직도 어쨌든 외부 노동시장에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능력 있는 자 초빙도 이제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되는 부분. 이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과 임금이 분리되어 결정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죠. 외부 노동시장은 이제 고용과 임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성격인데, 내부 노동시장은 고용과 임금이 분리되어 결정이 된다. 그럼 무엇으로 결정되냐? 임금은 노동 통제, 협상력, 관습 등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 시장과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내부 노동시장 이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종종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74번으로 갈게요.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금 결정에서 기업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노동, 차등 임금을 선호한다. 이거는 이제 바뀌었어요. 기업주는 이제 차등 임금을 선호해요. 이제 능력에 따라서 차등 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 2번은 기업주에게는 실질 임금이 중요성을 가지나 노동자에게는 명목 임금이 중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에게 또 실질 임금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좀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케인즈의 실업 이론이 있었죠. 케인즈의 실업 이론에서 어때요? 노동의 수요 측에서는 실질 임금의 함수다 그랬죠. 실질 임금을 중요시한다. 노동의 수요, 기업이죠. 기업은 실질 임금을 중시하고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는 명목 임금의 함수다 그랬어요. 노동의 공급, 노동자는 명목 임금을 중시한다. 그래서 노동자에게는 화폐 환상이 있다고 했었죠. 화폐 환상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명목 임금을 중요시하는 현상과 연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에겐 명목 임금이 중요하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도 연관이 되죠. 네. 명목 임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3번. 기업주에서 본 임금과 노동자 입장에서 본 임금. 서로 임금의 성격상 상호 배반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윤하고 임금은 서로 상충되는 상호 배반적인 관계잖아요. 판매 수입 일정한데 임금이 올라가면 이윤이 줄어드는 거고, 네. 임금을 낮추면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주에서 본 임금이랑 노동자 입장에서의 임금은 서로 네, 상호 배반적인 관계가 되겠죠. 네. 그 다음 4번. 임금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 결정의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지의 내용들 또 잘 정리해 보시고 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75번으로 갈게요. 분단 노동시장 가설의 출현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분단 노동시장 가설은 출현하게 된 배경이 우선 무엇이었나요? 그 신고전주의, 신고전학파에 대한 반대로 생겨난 거잖아요. 신고전학파가 주장했던 것이 뭐였죠? 이제 그 경쟁노동시장을 얘기했죠. 경쟁노동시장 이론은 이제 그 경쟁에 맡기면 노동시장을 그냥 경쟁 상태로 시장 기능에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네. 최적의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해결이 된다라는 이론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네.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신고전 학파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왔던 이론이 이제 분단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1번 능력 분포와 소득 분포의 상위. 네,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교육 개선에 의한 빈곤 퇴치 실패. 네, 빈곤 퇴치가 실패했고, 그리고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과 빈곤 퇴치 실패와 이제 능력과 소득이 관련이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출현 배경이에요. 그리고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면은 이게 그 좋은 얘기죠. 네. 이런 반대하는 가설이 출현할 이유가 없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분단 노동시장 이론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도학파라고 했습니다. 제도학파, 왜 이름이 제도학파죠? 문제는 제도, 시스템, 제도에 있다라고 해서 제도학파입니다. 네, 신고전학파를 비판했다고 했죠. 출현 배경,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패했어요. 네, 신고전학파의 주장이 나오고 이제 대세가 됐는데 막상 보니까 이제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패했고 또한 이런 개인적인 특성이 소득 차이로 이어진다 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명확히. 네,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진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 그리고 교육 훈련 효과에 대한 회의, 그리고 차별, 소외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분단 노동시장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노동시장은 하나의 연속적 경쟁적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노동시장이란 서로 다른 속성의 근로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단된 노동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분단된 시장은 서로 교류나 이동이 단절되어 있어. 그리고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이 시장들 사이에는 현저하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분단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이런 개인적 특성으로 몰지 말고 제도적 문제니까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분단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 장애물이란 뭐 시장 구조도 될 수 있고 직무 구조, 계급 구조 등의 제도적 장애물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둔 이론이에요. 노동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이제 내부 노동시장을 강조했어요. 노동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공급 관련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공공고용 확대, 이게 노동 공급을 늘리는 거잖아요. 공공고용 확대는 노동 공급을 늘리는 정책인데 이제 노동 공급 관련 개입을 반대했다는 거죠. 네. 임금 보조 반대했어요. 또한 노동의 인간화를 주장했습니다. 아까 차별로 인해서 나온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의 인간화를 주장하면서 차별 대우 철폐 등을 이제 주장을 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된 노동시장을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분단 노동시장 이론의 이제 하나가 이중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단 노동시장 이론을 살펴봤고요. 이중 노동시장 이론이 나왔으니까 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중 노동시장은 1차와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1차 노동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1차적인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차는 좀 좋은 노동시장, 양질의 노동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질이 좋은 학교 교육이나 숙련도 요구되는 직무, 승진관리제도 확립, 고임금, 고용 안정성, 근로조건 양호. 그러니까 좋은 시장을 떠올리시면 되고 2차 노동시장은 열악한 시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비숙련 직무, 승진관리제도 확립이 안 돼 있고 저임금, 고용 불안정성, 높은 이직률, 근로조건 열악 등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2차 노동시장. 네. 그래서 이중 노동시장은 이렇게 노동시장이 완전히 이중으로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중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분단 노동시장 이론의 하나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정리를 복습을 꼭 하셔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갈게요. 76번.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겠죠. 네. 2번. 하루에 3시간씩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 은행원. 이게 기준으로 이제 4주 이내에 이런 활동을 했다면 이제 실업자로 분류가 될 것이고 4주 이전이라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죠. 3번. 하루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네, 하루 1시간씩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취업자로 분류되죠. 3번. 4번. 하루 2시간씩 남편의 상점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기혼 여성. 네, 무급 종사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해당이 안 되죠. 하루 2시간이면. 하루 2시간이면 일주일에 이제 최대 1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모두 포함한 것이 생산 가능 인구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주부, 학생, 진학준비자, 연로자,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고시생, 공시생 등이 포함되는 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 이제 실업자랑 구분을 해야겠죠. 경제활동 인구에 취업자, 실업자가 있는데 실업자는 구직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4주 내에 구직활동을 했으면 실업자로 포함이 되고 이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안 했으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직은행원의 경우에는 4주 이내에 이제 활동을 했다고 보면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 이 하루 3시간씩 한 게 4주 이전에 한 거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취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주당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은 취업자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1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은 취업자로 분류가 되고 이제 18시간 이상 일해야 그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의 경우에는 이제 하루 최대 해도 14시간이죠. 일주일 최대 해도 14시간이기 때문에 네, 18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일시 휴직자도 취업자로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취업자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무급 가족 종사자, 일시 휴직자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이 구분은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취업률, 실업률 계산하는 문제, 뭐 고용률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 표는 최대한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7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구조적 실업 대책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일단 어떤 실업이었어요?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이라고 했었죠. 장기적 실업이다. 그래서 산업 간, 지역 간 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지역 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이사를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주에 대한 보조금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산업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 그랬죠? 교육훈련을 통해서 네, 성장산업으로 사양산업에 있는 과잉 노동력을 성장산업으로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전환 교육 가능하고 또한 산업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수급 정책. 네, 인력수급의 불균형이니까 이걸 예측해서 인력수급 정책을 펴면 이게 대책이 되겠죠. 그런데 경기 활성화랑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경기와 관련된 실업은 어떤 실업이었죠? 네, 경기적 실업. 대표적인 이제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실업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이라 그랬고 지역 간, 산업 간 노동력 수급 불균형이 원인이다. 효율임금 정책과 관련됐다고 했었죠. 왜죠? 네, 성장산업은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임금 정책, 고임금 정책이라고 했죠. 네, 고임금 정책을 써서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이탈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임금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관련이 되어 있고 구조적 실업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성장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 사양산업에서는 노동력 과잉이라는 이제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경기적 실업. 네, 나머지 실업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경기적 실업 방금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제
불경기 시기에 나타나는 실업이죠.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이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된다고 했어요. 하방 경직성이 뭐죠? 하방, 아래 방향으로 경직돼 있다. 임금이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에 경직되어 있다.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임금이 잘 안 떨어지는 성격. 네. 임금이 잘 안 떨어지는 성격 때문에 이제 임금 삭감을 해서 고용 유지를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이 더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원인이 뭐라 그랬죠? 정보의 불완전성, 불일치라고 했어요. 구인자와 구직자의 미스매치로 인한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직업 정보의 부족이 원인이다. 또한 더 나은, 더 좋은 직업을 탐색하는 목적의 실업이라고 해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적 실업, 자연 발생적 실업, 그래서 자발적, 자연적 실업이다. 이런 실업은 이제 일시적인 실업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마찰적 실업은 완전 고용 상태랑 관련이 된다고 했어요. 네. 완전 고용 상태는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다. OX. O죠. 네. 완전 고용 상태는 자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맞죠? 완전 고용 상태는 실업률이 0인 상태다. OX. X라고 했죠. 네, 실업률이 0인 상태는 뭐다? 미세먼지가 0인 상태와 같다. 고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실업률 0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계절적 실업은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했었죠. 기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실업. 네. 농한기, 농번기 떠올리시면 돼요. 일시적 실업. 기술적 실업은 마르크스의 실업 이론에 언급됐던 실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술 혁신,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이 노동의 총수요 감소의 원인이다. 즉, 기계가 사람 일을 대체하면서 이제 노동력이 잉여가 되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상대적 과잉 상태가 됐어요, 노동력이. 이런 노동력을 산업예비군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했죠, 마르크스는. 네. 그래서 실업, 이건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완전히 안 되신 분들은 네,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78번. 임금 상승의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대요.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는 우리 이거 아까 전에 봤던 내용이죠.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노동 공급의 후방 굴절 곡선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요 구간은 임금이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대체 효과 구간이라고 했죠. 소득이 여가를 대체한다. 소득이 더 가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임금이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득 효과가 더 우세한 구간이다. 그쵸? 그래서 여가가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소득 효과가 더 크다 했으니까 지금 이 구간을 말하는 거네요. 이 구간 노동공급 곡선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좌상승하고 있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9번.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가 합법화되었을 때 외국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0.6이고 임금이 15% 상승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몇 퍼센트 감소하는가? 이렇게 막 탄력성 나오고 뭐 임금 몇 퍼센트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좀 혼란이 오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보면은 네, 다 이해가 되고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나왔어요. 먼저 이제 수요 탄력성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수요 탄력성이라고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수요 탄력성이라고 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수요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 수요 탄력성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수요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은 노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노동 수요의 가격은 노동력의 가격이니까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은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시면 임금 탄력성이니까 임금이 변화할 때 노동 수요는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이라고 하면 노동 수요의 탄력적인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노동 수요가 얼마나 탄력적인지, 노동 수요가 얼마나 탄력적인지를 보는 건데, 무엇을 기준으로?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 수요는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금이 1만큼 오르면 노동 수요는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네.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서로 음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가정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의 관계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임금이 오를 때, 임금이 이만큼 오를 때 노동 수요는 이만큼 오르는지 아니면 이만큼 내리는 거지. 이만큼 내리는지 아니면 이만큼 내리는지, 그거를 보는 게 노동 수요 탄력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은 임금이 이만큼 오를 때 노동 수요는 이만큼 내리는지 아니면 이만큼 내리는지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조금 말로 표현을 하면 임금이 얼마만큼 변할 때, 요만큼 변할 때 노동 수요가 얼만큼 변하는지, 이게 노동 수요 탄력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노동 수요 탄력성은 노동 수요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지,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무엇에 대해서? 임금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라고 했고, 그래서 임금이 1만큼 변할 때 노동 수요는 얼만큼 변하는지를 보는 거다. 즉,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다. 임금이 이만큼 변할 때 노동 수요는 얼만큼 변하는지. 정리되셨나요? 네.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자, 외국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0.6이래요. 외국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그러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요거죠. 이게 0.6이래요. 임금이 15% 상승했대요. 15%면 0.15죠. 네. 상승. 그럼 변화율이 얼마예요? 변화율이 15%니까 0.1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임금의 변화율 0.15가 되겠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는 몇 퍼센트 감소하는가? 몇 퍼센트 감소, 이게 변화율이잖아요. 노동 수요의 변화율을 묻는 거잖아요. 그쵸? 노동 수요의 변화율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나오겠네요. 0.6 곱하기 0.15 하면은 이제 0.09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9%.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절대 이제 이런 문제, 노동수요 탄력성 나오는 문제 절대 이제 버리지 마시고, 한계 생산도 그렇고,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오면 좀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보시면, 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반드시 이제 점수를 따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8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번. 다음 중 시간
시장 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인력의 부족, 노동조합의 존재, 효율성 임금 정책의 도입, 최저임금제 시행.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그려보면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을 이제 그냥 그려봤어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여기 MR, MC 써 있는 거는 이제 한계 수입이라는 의미고, 마지널 레비뉴, 이건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일 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은 곳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곧 수요 공급 곡선과 같은 의미라고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우선은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렸는데, 자, 가격이 어느 지점에서 결정되나요? 요 만나는 지점, 요 지점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W 지점이 W1이라고 할게요. W1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쵸? 이렇게. 근데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더 높은 데서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시장 임금보다. 자, 보면은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시장 임금보다,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임금보다 더 높아지겠죠. 교섭력이 있으니까 강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강제로 올린 거죠.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강제로 올린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 효율성 임금 정책도 마찬가지로 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서 강제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더 높게 임금을 책정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인력의 부족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공급이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공급량의 감소. 네.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는 뭐죠? 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결정 방식이 달라지는 거. 이거는 시장 균형 임금이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 임금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균형 임금이 올라간 거고 시장 균형 임금이 올라간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올린 거를 의미하는 거고.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인력의 부족은 이제 그냥 시장 균형 임금이 올라가는 거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좀 화이팅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또 자격증 뭐 필기 또 끝나면 이제 실기도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럼 실기도 합격하시면 이제 또 직업 준비하시는 고생하시는 분들 또 상담하면서 또 많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네. 그때를 떠올리면서 네. 좀 더 뭔가 애정을 갖고 이렇게 다가가면은 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또 좀 힘들다가도. 네. 저도 이렇게 매일 지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힘들 때는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네, 이렇게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 부족한 수업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계시니까 한 분이라도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분께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힘들 때는 이제 그런 분들 떠올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힘내셔서 네, 남은 시험 기간도 이제 화이팅
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네, 저도 힘을 더 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